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동의 독도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동의 독도 아카데미에서 한동의 지역 연구에 대해서 강의를 맡고 있는 권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한동의 지역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해라는 지역은 많이 아는데, 과연 한동의 지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 수준, 그리고 개론 수준의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언론에 보면은 동해와 동북아, 동아시아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영토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양선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공 문제가 지금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특히 또 한반도 운명하고 관련돼서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로 협력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갈등 차원, 그리고 이성적인 차원보다는 감정적인 차원에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제 환경이 이제 매우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감성적이고 어떤 낭만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현실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하고 있는데, 특히 국가 간의 이익이라든가 그리고 민족적인 이익과 결부될 때는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모든 이제 담론을 다 포섭해버리는 그런 실정이 우리가 한동의 지역의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좀 딱딱하지만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한동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제 한동의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자, 이 강의는 간략하게 한동의 이제 지역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동의 지역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동의 지역이란 무엇인가, 범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이전에,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지역학에서 보는 지역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을 개념화할 때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공간이면서 사회적이고 상대적인 공간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존에 이제 그 지역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공간에서 멈춰버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 공간에 인간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인간의 실천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공간, 그래서 지역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가정이 바로 지역으로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한동의 지역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되면, 간략하게 보게 되면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이죠. 주변 공간을 우리가 한동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동해라는 바다와 그 주변의 그 지역 간의 상호 가종을 통해서 형성되는 하나의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한동의 지역이라고 했을 경우. 자, 그런데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것을 개념하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의 지역이라는 것은 결국 동북아시아라는 지역, 그리고 아시아라는 지역이라는 걸 개념화하고 서로 상호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또 좁게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개념과 상호 관계 속에서 파악을 해야 우리가 한동의 지역을 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흔들 당구를 칩니까? 당구 공의 특징이 뭐죠? 그 단단한
덩어리라는 생각이 있죠. 당구공이라는 거. 근데 우리 지역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단단한 공이 아니에요,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로 상호 연결되고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거미집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와 개념하는 결국 다양한 형태가 중첩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는 황동이라는 지역은 그리고 다수의 아시아, 다수의 동아시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중첩된 공간으로 황동의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황동의 지역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좀 넓은 개념, 아시아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아라 그랬을 경우도 이 아시아는 하나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다수의 아시아죠. 간단히 해서 뭐 중동하고 서남아시아 지역이 있을 것이고, 오늘날 구소련 지역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이렇게 다양한 아시아가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시아라는 이런 개념하고 이런 지역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부터 존재했던 개념이라기보다는 냉전 시대에 미국이 정치적 군사적 개입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경비가 지어졌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라든가 이런 아시아 개념은 어떤 기후나 생태 등 자연 환경에 의해서 실질적인 경계라기보다는 냉전 시기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구획된 자기적인 경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후나 생태라는 어떤 절대적인 공간에 플러스 바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가정이 결합이 돼서 개념화가 된 것을 우리가 아시아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면은 그 아시아로 봤을 경우, 동아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제 좀 더 여기서 뭐 동아시아로 보게 되면 이 동아시아조차도 어떤 황해 지역, 그리고 환동해 지역, 그리고 북아시아 지역, 이렇게 또 다양하게 개념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영역이 바로 동해를 띄고 있는 이런 지역 간의 관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범위를 줄여서 환동의 지역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한국의 동해안, 북한의 동해안 지역, 일본의 서해안, 그리고 중국의 동북 삼성, 러시아 극동 지역을 우리가 포함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환동의 지역을 또 범주화할 때 그 수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협의적인 정리로 보게 되면 환동에 그러면 한국의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경상남도, 대구시, 부산시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북한 같은 경우는 환경남도, 그리고 강원도,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북 삼성이라기보다는 길림성과 흑룡강성,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동해안 연안 14개 지역,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극동 지역 전체를 포함하지 않고 연해주를 중심으로 봤을 경우는 굉장히 협의적인 그 환동의 지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환동의 지역의 면에 있는 공간을 포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넓은 이제 광의적인 개념으로 봤을 경우는 한국, 북한, 일본,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구, 중국의 동북 삼성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중국의 동북 삼성 같은 경우는 환동에 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화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강의적인, 좀 더 넓은 범위를 보게 되면 이쪽에 몽골 지역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영향권,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한동해 지역을 넓게 개념화할 경우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정치 안보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할 경우는 특별히 이제 한중일러 국가 수준의 연구 범위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독도 문제라든가 그리고 일일 열도 문제, 센카쿠 열도 문제를 얘기할 때 사실 그 지방 단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국가 단위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국가 단위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 그렇지만은 문화적인 측면, 특히 문화적인 상호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때는 국가 단위보다 더 넓은 범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민족, 언어, 종교, 생활 습관, 자, 이런 것을 지역 범위로 넣게 될 경우, 그 근대 이후에 그 국가 개념보다는 더 넓은 범위를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한자 문화권이라든가 뭐 유교 문화권을 얘기할 경우 사실 동아시아 부분에 상당 부분이 적용이 되고, 반대로 극동아시아 지역,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빠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범위, 오늘날 지금 동북아시아라든가 한동해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방위권 문제, 그리고 경제협력 문제로 얘기할 경우는 사실 또 이 지역에 미국의 변수와 또 러시아 변수, 다른 나라 변수도 같이 또 개입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동에 우리가 지역의 범위를 정할 때는 협의적인 범위, 중범위, 그리고 강범위, 이런 것이 바로 중층적으로 규정이 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동의 지역의 범위라든가 환동의 그 지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자, 이 환동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럼 언제부터 왜 생겼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환동의 지역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낀 이유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뭐 교과서라든가 사회적인 문화,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환동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환동의 지역이 이제 많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이제 시대적인 측면하고 지정학적인 측면, 그리고 지경학적인 측면, 지문화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20세기 후반쯤 되게 되면 세계화, 세방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간략하게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계화 그러면 다양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날은 세계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계화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뭐 다양한 그 개념 정리 중에 그래도 좀 더 설득력 있는 부분이 시간과 공간이 충연이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충연이 되면서 세계는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방화, 자, 이것은 세계화 경향하고 지방화 경향을 이렇게 결합해서 세방화라는 그런 용어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즉, 옛날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민족 국가 중심, 그리고 중앙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후반 국제적으로는 민족 국가 역할이 약화되고 지역화 경향, 그리고 국제 기구의 힘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국가 내부로 봤을 경우는 지방들의 이제 권한이 강화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합해서 세방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EU랑 나프타처럼 바로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 경제 블록화 현상이 이제 심화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정치 안보적인 지정학도 중요하지만 점차 에너지 자원의 지정학의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국가 내 지방영역이 증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요 행위자가 옛날에는 민주국가였는데 점차 지역국가, 지방이라는 그런 식으로 좀 분해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시장, 시민사회 영역도 점차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제 그 행위체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학살이라는 측면, 그리고 인권이라든가 환경오염, 빈부격차 같은 국가를 넘어서는 이제 그 공동 관심사가 등장을 하면서
그 환동의 지역이 일정 부분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냉전 구조가 붕괴됨으로써 동서냉전의 장이었던 동해가 해빙이 되었다. 자, 이것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냉전 시대는 남쪽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각구도, 그리고 북쪽에 바로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의 삼각구도가 대결하는 이런 지역에서 동해는 어떤 협력의 장이라는 인식보다는 갈등의 장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 양축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도 약간 부정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 측면은 오늘날 여전히 동해 표기 문제라든가, 그리고 남북한 문제, 그리고 각국이 얽혀있는 영토 문제, 그리고 가가사 문제, 북평 문제, 이런 갈등 요소가 여전히 동해안의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죠. 자, 그리고 또 한동해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들이 사실 평등한 관계, 그리고 서로 어떤 평화로운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상이한 정치 경제 체제. 아무리 세계화가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시장 자본주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 자본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가 상이하다. 그리고 불안한 정치 환경. 이것은 우리가 그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여전히 동북아에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패권 경쟁이라든가,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하고의 또 패권 경쟁,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하고의 영토 경쟁, 한국하고 일본하고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지경학적 측면. 자, 사실 환동해가 초기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사실 지경학적인 측면입니다. 러시아가 시장 경제로 이행을 하고 중국이 경제 성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지역에 높은 경제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각국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부한 자원, 특히 대표적으로 러시아를 예를 듭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풍부한 자원이 있고, 그리고 강한 토지가 있죠.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 같은 경우 이제 한국하고 중국 같은 데 양질의 노동력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력,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 때문에 한동해 지역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유라시아 지역하고 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교통이 통과되는 지역이 바로 북한, 한반도와 러시아와 중국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지역의 정치 안보 환경도 좋아지고 각국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이, 환동해 지역이 모든 나라에서 경제 개발에서 뒤처져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서도 서해안보다는 동해안 쪽이 경제개발에 낙후되어 있죠. 특히 이제 뭐 강원도라든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보다 동북 삼성이 경제가 낙후된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태평양 쪽보다는 이쪽 서해안 쪽이 낙후된 지역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유럽 쪽의 러시아보다는 바로 동쪽의 러시아가 낙후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청정 환경, 녹색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측면 때문에 이제 관심을 받았는데, 또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시장 규모가 작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협력 관계가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인 환경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측면, 그리고 교통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측면, 그리고 사업 발전이 미흡하다는 이런 측면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이 급속하게, 초기에 관심은 받았지만 급속하게 발전하기가 힘들었던 지역입니다.
자, 지문화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러시아를 이제 제외하고 대부분 유교 문화, 한자 문화, 불교 문화, 문화적인 공통성과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가치 기준, 생활 습관, 인접성 이런 측면 때문에 발전할 거라고 우리가 한동의 지역을 이제 예상했던 거죠. 이 바로 이제 이 예상이 주로 극대화됐던 것이 바로 1990년도 이후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 이후에 되게 되면은 특히 강원도 그리고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이 환동의 지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동의 지역의 협력과 갈등 요인이 같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협력 요인보다는 갈등 요인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이건 이미 설명을 했던 거. 자, 간략한 표를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지금 이제 크게 부딪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환동의 지역에서 강자이면서 세계 지역의 지금 강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바로 세계의 그 패권주의, 지역 패권을 둘러싼 이제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이제 일본하고 관계를 보게 되면 사실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제 패권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지역주의 패권하고 관련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양국은 이제 패권을 두고 약 한 100여년 서로 이제 그 갈등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100년 전, 100여 년 전에는 기존의 중국 질서를 중화 질서를 일본이 붕괴를 시켰죠.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한국이 많은 피해를 이제 받은 것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다시 이제 미국 영향권 하에 일본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서히 지금은 다시 미국의 힘을 얻어서 일본은 다시 지역의 패권주의를 이제 형성하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하고의 큰 흐름에서는 패권주의 부분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색하고 열도 문제라든가 그리고 약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침략, 역사의 규정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고 바로 오늘날 다시 영공권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일본은 갈등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일 관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겪고 있는 부분 플러스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가 그리고 집단 자위권 문제 이런 문제가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협력 관계지만은 부분적으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사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같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지금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미 관계. 사실 한미 관계도 냉전 시기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경제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상호 의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상호 의존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경쟁이 진행이 되면서 한국은 그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게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 군사 안보적으로 미국하고 관계, 이 관계에서 한국이 이제 조정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이제 20세기 후반부터는 사실 중국하고 한국하고 경제적인 상호관계는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 안보적인 관계는 여전히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 미국하고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긴장 관계가 계속 형성이 돼 있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항공 방위권 문제하고 그리고
그 학대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제 긴장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러 관계. 사실 한러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현황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그 이해관계가 그렇게 본질적이지는 않는 거죠. 한러 관계. 그리고 또 러시아도 한반도 정책에서는 북한하고 한국하고 관계를 근거리 외교 정책을 이렇게 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동기 지역에서 본인들은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환동기 지역의 주변 어쨌든 5개국과 이런 관계를 보게 되면 협력 관계도 근본적으로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갈등하고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